안녕하세요. 엔시스 세미컨덕터 비즈니스 유닛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최희성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칩 파워 서멀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요, 이 패키지와 온칩 사이에 이 어떤 같이 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점과 그렇기 때문에 CPM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CPM의 컨셉트, 그리고 과연 CPM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CPM과 기존의 모델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CPM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CPM을 이용해서 시스템 레벨 어널리시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칩 서멀 모델링에서 칩의 서멀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저희 엔시스 프로덕트 군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스템 어웨어 칩 파워 인테그리티 할 수 있는 레독 SC, 또 토템 등이 있고요. 거기 있고 엔시스 CMA, 또 CSM, IO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CSM이 있고, 열 해석할 수 있는 CTA가 있고, CTA가 있고, 또 일렉트로 마그네틱, 온칩의 일렉트로 마그네틱을 분석할 수 있는 헬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RTL에서 파워 분석을 하는 파워 아티스트들이 있고요. 이게 온칩 쪽의 이제 툴들이고요.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FS, 3D, SI 시스템이나 패키지에서의 해석할 수 있는 툴이 있고, 또 열 해석하는 아이스팩, 메케니컬 이 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 다른 분야의 툴들이 따로따로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각각 CPM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툴 간에 같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파워 아티스트에서는 RTL 단계에서의 각각 뭐 CPM이라든지 CTM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CPM과 CTM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SM 같은 경우에는 IO 모델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또 칩 서멀 모델링이 있어서 아이스팩과 연동해서 같이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 패키지하고 PCB의 코 디자인 챌린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왼쪽은 IC 디자인 쪽이죠. IC DB를 갖고 있고, 오른쪽은 패키지 보드 디자이너인데 사실 서로 다른 분야죠. 스케일도 다르고 엄청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긴 디자인 사이클 동안 이 서로 같이 코워크 하는데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이 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칩은 결국은 노이즈의 소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 디자인 사이클에서 보면은 이 보드나 패키지에서 어떤 노이즈 버지팅이 좀 얼마나 디케이를 해야 될지, 얼만큼의 노이즈 마진을 둬야 될지를 부족하고요. 또한 다이나 패키지 간의 레조넌스가 스캔 모드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패키지 리스핀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는 이 패키지의 비용이나 패키지나 보드에서의 코스트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버 디자인할 수도 있거나, 범풋을 너무 많이 늘린다든지, 또는 디캡을 너무 많이 깐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정확한 모델링이 서로 전달돼서 시뮬레이션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텐데, 어떤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거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온다이에 패러스틱을 넣었을 때의 임피던스를 갖다가 본 그래프인데요. 만약에 칩 파워 모델링이 없이 하게 되면은 이런 레조넌스나 실제 CPM을 넣었을 때 보면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많이 달라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덕턴스 값을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PDN 임피던스를 갖다가 온칩에 포함하는 것이 온다이 PDN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칩에서는 커펙션 성분이 도미넌트 하고요. 패키지나 PCB에서는 이제 L이 도미넌트 하기 때문에 이 둘 간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CPS 솔루션은 레독이나 레독에서 토템에서는 이제 패키지나 PCB를 고려한 이제 온칩의 파워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고요. CPM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CPM을 시스템 툴에 전달해서 시뮬레이션 툴에 전달해서 뭐 타이밍 어널리시스라든지 EMI 뭐 아니면은 ACDC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스템 툴에서는 패키지를 갖다가 패키지나 PCB에 대해서 모델링을 S 파라메터나 RLCK 모델을 전달함으로써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할 때 패키지나 PCB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칩의 사인오프에 있어서 이 패키지의 영향이 전체 드랍의 20-30%까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툴에서의 패키지 PCB를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칩 파워 모델 컨셉트 설명드리면 왼쪽은 이제 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중간은 패키지 PCB가 있고 이제 노란색은 파워고 그라운드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같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은 없고 어떤 복잡성과 런타임 문제이기 때문에 칩을 간단하게 모델링하고 그렇지만 어큐레이트한 그런 모델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CPM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요. 예. 이제 칩 패키지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좀 더 여러 모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칩 디자인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뭐 패키지 PCB에도 여러 단계가 초기 단계가 있고 중간 사인오프 단계가 있을 텐데 칩 디자인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입 또는 디자인 중간 인디자인 플로우 과정이나 또는 사인오프 과정 이 각각의 단계에서 CPM을 만들어놔서 그 CPM을 패키지 PCB에 디자이너한테 전달하면서 특히 패키지 PCB에서 어떤 PCB나 패키지나 타입을 결정한 어떤 타입을 할 것인지 뭐 플립칩을 할 것인지 와이어본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플래닝 할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 온칩의 모델링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패키지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더 디자인 단계에서 뭐 D캡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부분에 넣을 건지 얼마만큼의 캡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스템 사인오프의 단계에서 파이널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사인오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CPM 안에는 뭐가 있냐? 예, CPM 안에는 칩의 온다이 파워 그리드의 RLC가 있고요. 사실 온다이 파워 그리드 RLC는 한 전체 칩의 캡의 한 5%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많은 포션은 있지는 않아요. 더 많은 포션은 사실 이 트랜지스터의 캡입니다. 트랜지스터의 캡. 이게 많은 온다이 PDN의 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ESR, Electricity Resistance가 있고 또 중요한 커런트가 있겠죠. 이 파워 소모하는 커런트 가 있고 그리고 이 CPM은 여러 툴에서 호환성 있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 스파이스 내니 포맷입니다. 그래서 H스파이스나 여러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베이스 툴에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CPM은 또한 멀티 도메인, 여러 칩의 모든 도메인을 서포트하고요. 또한 럼프드 모델이 아니라 디스트리뷰트 되어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DC부터 프리퀀시 분 스펙트럼은 DC부터 멀티 기가헤르까지 밸리드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칩의 동작 모드 또는 여러 가지의 분석 모드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커스터머 사이트에서 이미 CPM은 콜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예, 월드와이드 커스터머에서. 그래서 이 시스템 하우스에서 에이직 벤더에게 이런 CPM을 받아서 시뮬레이션 하게 되고 또 시스템 하우스는 에이직 벤더에다가 패키지 보드 모델을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에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미 CPM은 사실 나온 지가 거의 10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인더스트리 스탠다드화 되어지고 있고요. 가령 뭐 시스코 같은 시스템 업체에서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나 아니면 뭐 메모리 업체에다가 CPM을 요구해서 이제 자기 시뮬레이션 하는데 더 정확성 높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시스템 패키지 분들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CPM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 그래서 풀칩의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모델 오더 리덕션을 합니다. 왜냐면 풀칩이 많은 수의 노드가 있고 와이어 지오메트리 있고 커런트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컴팩트화 시켜야겠죠. 모델 오더 리덕션을 통해서요.
그리고 각 도메인마다 파워, 사실 온칩의 파워 같은 경우 도메인은 뭐 40개, 막 30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각 도메인마다의 C 다이의 캡, R 다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각 모든 도메인마다의 커런트 프로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커런트 프로파일이 어떤 에버리지 커런트가 아니라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커런트가 되겠죠. 예. 그래서 풀칩에 커런트 시그네처가 들어있고, 이게 칩이 동작 모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VCD가 있는 경우, 즉 벡터가 있는 경우에서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벡터가 없는 경우, 그러면 벡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스위칭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또한 CPM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M, 이게 이제 위에 보시면 이것이 패키지 PCB고요. 그리고 온칩이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C4 범프, 플리칩 같은 건 범프, 아니면 이제 와이어 본드 타입이면 와이어 본드가 있겠죠. 그래서 있고, 거기에는 이제 각각의 범프에 따라서 PDN을 덧쳐서 이제 각 많은 인스턴스 로직 게이트들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칩의 PDN RLC, 칩의 이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범프에서부터 LV 레이어, 메탈 7, 6, 그리고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 메탈온 디퓨전까지 온칩의 PDN의 RLC의 피지컬 레이아웃에, 칩의 레이아웃에 피지컬 모델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각 트랜지스터 인스턴스마다 셀마다에 흐르는 커런트, 커패시턴스, 이거 그 캡의 ESR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칩 레이아웃에 일렉트리컬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M은 토폴로지컬, 전체적으로 지형을 고려하고, 또한 피지컬하고 액티비티 베이스된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파워 모델 sp.inc라서 이제 RLC, 온칩에 RLC가 있는 경우, 그리고 커런트 프로파일이 있는 두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포트, 범프에 연결해서 여기서 흘러오는 커런트, 이 안에 디테일한 커런트가 아니라 여기 각각의 로직 게이트가 동작을 하면서 스위칭 시나리오에 따라서 동작을 하면서 이 범프에서 흐르게 되는 커런트, 이 범프에서 흐르게 되는 커런트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캡처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디테일한 모델링은 더 로우 레벨의 디테일한 모델링은 사실 패키지나 PCB 하시는 분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고, 이런 하이 레벨에서의 커런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프에서 흐르게 되는 커런트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이 범프에서 바라보게 된 패러스틱, 온칩의 파워 그리드의 RLC 값이 필요하겠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각 포트와 포트 사이에, 범프와 범프 사이에 커플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M을 사용한 때의 베네핏은 컴팩트하고 어큐레이트한 스파이스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스파이스 모델링이 전체 풀칩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대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스 어큐레이트한 스페이셜 또한 템퍼럴 스위칭 커런트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난 리니어 디바이스나 특히 인텐셔널 디캡이라든지, 그리고 온칩의 파워 간드 커플링, 로딩 캡, 이런 온칩에 있는 온칩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패러스틱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레벨을 파워 인테그리티 시스템 레벨에서 파워 인테그리티 디자인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어떤 문제점을 찾거나 분석을 더 용이하게 해줍니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기존에 CPM이 없었을 때는 트레디셔널 다이 모델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게이트가 동시에 턴온 했을 때를 뭐 심플리파이 한다고 한다해도 그거는 too pessimistic이고요. 실제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스위칭 시나리오와 거기에다가 흐르는 커런트를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칩 파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툴이 온칩 파워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파워 커런트 프로파일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디셔널 다이모드에서는 이런 커런트도 어떤 에버러지 파워를 아니면 에버러지 파워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이런 삼각형 파워로 삼각형 웨이폼으로 그냥 만들어서 쓰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제 상당히 부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런트 측면에서는. 또 패러스틱도 어떤 캡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뭐 가령 뭐 그냥 온칩에 있는 캡의 총량을 합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특히 뭐 알다이는 더 미싱할 수가 더 알기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런 트레디셔널 다이 모델은 좀 많이 패키지 PCB에 시뮬레이션 하는데 부정확함을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아파치 저희 NCS CPM은 이 레독이나 레독 SC가 이 레이아웃 베이스 기반이고 라이브러리 기반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 통해 갖고 사실 이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온칩에는 거의 빌리언 뭐 요즘에는 40 빌리언까지 가는데 그 빌리언의 노드가 생기고 그 노드를 갖다가 파라스틱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 이제 CPM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뭐 thousands of spice element로 저희가 모델 리덕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고 풀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커런트 측면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각각의 파워 포트마다 저희가 커런트를 갖다가 캡처하기 때문에 이 각각에 보시면 사실 이 포트마다 그 포트가 범프가 어느 위치에 있냐, GPU에 있나 아니면은 좀 동작에 적은 어떠한 좀 조용한 블락에 있는 범프냐에 따라서 사실 흐르는 커런트가 많이 차여지거든요. GPU 같은 거는 파워 헝그리 블락이기 때문에 파워가 더 많이 흐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의 범프마다 정확한 커런트 모델링을 이게 타임 도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커런트를 캡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패키지나 PCB에서의 타임 도메인 시뮬레이션 할 때 GPU 쪽에 관련되어 있는 트레이스에는 패키지 트레이스에는 뭐 BR을 더 깐다든지 여러 가지의 분석과 아니면 와리프를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온다이 CPM 캡에 대해서 캡의 패러스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는 CPM에서 캐치한 것은 파워그리드 RLC, 인트린직 디캡, 인트린직 디캡이라는 거는 이 각 트랜지스터, 이 인스턴스와 게이트 사이에 게이트에 동작하는 것들의 캡 양이고요. 아니면 인텐셔널 디캡, 또한 인스턴싱 로드 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그라운드 네트워크와 저희가 실제적으로 레독이나 레독 SC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어떤 간략화된 그림인데요. 심플리파이드 스키매틱인데 이제 왼쪽이 패키지와 PCB였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와이어 본드나 범프를 통해서 이 패드 온칩 패드랑 연결이 될 텐데요. 그 연결된 다음에 온칩의 파워그리드 RLC를 PDN을 통해서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보면은 스위칭하는 인스턴스들은 그 커런트 갖다가 프로파일을 타임 도메인의 커런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또한 로딩 캡도 고려하게 되고 그 인텐셔널 디캡, 그리고 ESR, 그리고 온칩 파워그리드 네트워크의 RLC도 다 고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칭하지 않은 인스턴스는 사실 스위칭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리퀴지 커런트만을 소모하기 때문에 리퀴지 커런트와 그리고 이 스위칭하지 않은 인스턴스는 결국 어떤 하나의 캡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캡으로 모델링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100밀리언 인스턴스 게이트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동작하냐에 따라서 이제 커런트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레독이나 레독 SC에서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온칩에서는 캡이 중요하기 때문에 캡의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프로파일링 해보면은 인텐셔널 디캡이 있고요. 그리고 인트린직 디바이스 캡, 시그널 로딩 캡, 파워그라운드 캡이 있는데 인텐셔널 디캡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인텐셔널 디캡이자 패키지 쓰시듯이 디캡으로만 작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레독에서 APL이라는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캡 값을 구해서 하게 되고요. 인트린직 디바이스 캡은 각 셀이나 트랜지스터나 이런 게이트들의 디캡은 저희가 동일하게 레독 APL이라는 툴을 통해 갖고 스파이스를 통해서 캐릭터라이즈 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 로딩 캡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그널 로딩 캡도 각 인스턴스에 달려져 있는 그 로딩 캡도 시그널의
중요한데 그것은 시그널의 SPF, DSPF, 인풋 픽 커피스턴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워그라운드 커플링은 와이어의 캡은 이제 레드 익스트랙션에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분포들 보면은 인텐셔널 디캡과 인트린식 디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양으로 따졌을 때 시그널 로딩 캡, 파워그라운드 캡은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한 20, 30%, 30% 이렇게 될 겁니다. 분포적으로. 그 CPM은 포트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와이어 본드 같은 경우는 상관없고요. 다 모든 와이어 본드마다 포트를 만들 수 있는데 범프나 플리츠 같은 경우는 범프 개수가 10,000개고 뭐 5,000개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마다 포트를 만들면은 그거를 돌리는 컨섬션하는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패키지 시뮬레이션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파티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칩을 파티션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파티션에 있는 범프들을 이제 하나의 럼프드 모델로 등가 모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저희가 뭐 레코멘드 하는 거는 한 10x10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CPM은 결국에는 간략화된 모델은 이제 C 다이, R 다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간략화되어진 모델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C 다이와 C 토탈의 어떤 릴레이션십에서 설명드리면 이 온칩의 캡이 10피코, 20피코, 30피코, 2피코가 있을 때 C 토탈은 그냥 이걸 다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C 토탈은 그냥 온 다이 캐패시턴스의 그냥 합. 이거는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인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요. 결국 C 다이는 이 파워그라운드 범프나 패드에서 바라보게 된 이펙티브 캡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단에서 바라보게 된 캡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이나 R 다이나 이것의 어느 또 스위칭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C 다이는 사실 매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매저 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다이는 프리퀀시 디펜던트 하고요. 그리고 C 다이는 보통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사실 C 다이나 C 토탈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서 그 양이 달라지겠죠. 또한 CPM 2.0에서 진화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것에 대비 2.0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익스텐션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레조넌스 어웨어, 베리어블 어웨어, 유저 컨피그레이션 또는 ICPM. 그래서 그거에서 좀 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레조넌스 프리퀀시 어웨어는 와디프입니다. 그냥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유저가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일반적인 동종 모드의 시뮬레이션이고요. 밑에 거는 유저가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100MHz다. 스캔 모드나 이런 100MHz 많이 일하는데 그러면 100MHz에 저희가 에너지가 모이도록 이제 스위칭 시뮬레이션을 스위칭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CPM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FFT 보시면은 컨스턴트 파워와 다르게 레조넌스 어웨어에서는 이제 이 레조넌트 프리퀀시에 집중되어서 에너지가 모이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저가 먼저 그 레조넌트 프리퀀시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파워 트랜지스터 모드는 이제 칩이 이제 하나의 모드가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복잡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캡처 모아서 하나의 CPM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첫 번째 타겟은 프레임에서는 뭐 로우 파워, 두 번째에서는 하이 파워, 세 번째에서는 클락 게이팅이 꺼졌고 네 번째는 클락 게이팅이 다시 얼만큼 터는 되고 이런 각각의 모드를 모아서 하나의 CPM을 만들어서 좀 더 시스템 패키지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또 긴 시간 동안에 이걸 여러 스위칭 시나리오를 갖다가 고려한 이제 CPM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ICPM은 이제 인터널 노드를 프로그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CPM은 각각 파워그라운드 패드에서만을 포트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데 특정 어느 인스턴스나 특정 노드 인사이드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노드를 알려주면은 거기에서 포트가 만들어져서 CPM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거기서 그 노드에서 IR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CPM을 사용하는 방법은 CPM은 이제 뭐 여러 단계에서 파워 플래닝인지 얼리 스테이지 CPM 그래서 패키지 보드 프로토타입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라우팅에서 이제 CPM을 다시 리파인 해갖고 패키지가 리파인 또 오토마이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베리피케이션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제가 많이 돼서 그래서 CPM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이제
PCB 거고요. 패키지 거고, 이제 칩이 CPM은 되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PCB에서 DC 어널리시스라든지 아니면 타임 도메인의 어널리시스가 있고, 또는 시스템 어널리시스 AC 해석할 수 있고, 또는 디캡 플래닝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란색을 보면은 패키지 디캡이 없을 때는 192mV 드라이브였는데, 그것에 오리지널은 58mV고요. 근데 실제로 디캡의 양을 2배로 반으로 늘렸을 때 보면 드랍 차이가 별로 안 지죠, 사실. 패키지 드랍이 디캡이 아예 없을 땐 192인데 반만 넣어도 68이니까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2배를 더 넣는 거는 사실 그 효과가 좀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디캡 플래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EMI 분석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메저먼트 콜레이션이 각각 이루어졌고, 예, 이것들이 그 결과입니다. 예. 이건 CPM의 아웃풋이고요. 그래서 파워 모델.sp, 예, SP에는 이제 커런트 프로파일이 들어있고요. 각 포트가 정의되어 있고, CPM, 스파이스 포메이킹 서브 서킷 시작하고, 예, 이 PDN 인스테이션, 그리고 커런트 시그니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파워 모델 sp.inc는 이제 온칩의 파워 그리드에 RLC, RLC, 파라스틱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M은 보통 전달받을 때는 2개의 파일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R다이, C다이 이런 것들도 다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요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PS, 칩 서멀 모델링에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예. 이제 점점 테크놀로지가 트렌드가 이제 플래너에서 28나노 뭐에서 핀펫이라는 14나노부터 핀펫이 생기게 되고 핀펫으로 오면서 이제는 3나노까지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런트가 많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서멀의 문제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3D IC 칩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디램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밑에가 SOC고 위에 디램인데 이 SOC에서 하이 액티비티로 인해 갖고 요 부분, 즉 요 부분에서 이제 리프레시 에러가 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부분과 이 핫한 부분을 차이 보면 델타 T가 22도 정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멀 센서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를 잘 선정을 해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잘 캐치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램에서 리프레시 에러를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테크놀로지 노드가 이 각각의 덴서티가 트랜지스터가 동일 면적에 대비했을 때 점점 더 응축되기 때문에 덴서티하고 와이어 덴서티가 높아져서 그만큼 이 커플링이 심해지고 그래서 서멀 임팩트가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펫으로 오면서 이제 커런트 드라이브 스트렝스가 되게 커져서 커런트가 점점 많이 흘러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열에 많이 해결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독이나 레독 S에서는 칩 서멀 모델링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아이스팩에서는 전달하면은 이제 아이스팩에서 온칩을 고려한 이제 서멀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CTM은 이제 이 타일 베이스 칩을 잘게 나눠서 이제 타일 베이스에 되어진 모델이고 그리고 이 아이스팩에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백 애노테이션을 해서 이제 서머를 고려한 IREM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 디자인 가지고 CTM 칩 서멀 모델을 만들고 패키지 디자인은 패키지 디자인에서 이제 CTM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파워와 서멀 간의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를 구한 다음에 이제 열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열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레독에 다시 레독이나를 전달을 하면은 온칩을 고려한 특히 EM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이 EM이 특히 서멀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서멀 어웨어 EM을 고려할 수 있고 패키지에서는 사실 칩이 결국 열의 노이즈 소스이기 때문에 그를 고려한 CPS를 서멀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CTM은 뭐가 들어있냐? CTM은 이제 이게 온칩의 칩을 봤을 때 레이어 각각 디퓨전 메탈 1, 메탈 7, 뭐 AP 레이어까지 범프까지 이 스택인데 그 각각 레이어마다의 어떠한 와이어의 이 메탈의 덴서티라든지 많은 메탈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파티션돼서 50 by 50 마이크로만큼 되게 파인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각 다른 템퍼러처, 뭐 25도, 50도, 100도, 이 각각 다른 템퍼러처마다의 파워 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TM 모델을 만들어져서 이제 서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레독 SC는 저희 레독의 다음 넥스트 플랫폼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워 인테그리티를 해석할 수 있는 툴인데요.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시나리오 CTM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이 파워가 이렇게 변하게 될 텐데, 동작 모드에 따라서, 그러면 이 각각에 맞는 시나리오에 따른 CTM을 만들어서 하나의 CTM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로우 모드일 때고 파워가 파란색이 하이 모드일 때를 각각인데요. 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이 동작 모드에 따라서 열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하이 모드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이 플럭츄에이션이 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타임 도메인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관계상 Q&A는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나중에 추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모아소프트 한은실 본부장님께서 NCS Solution for Electronic Reliability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모아소프트 한은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전자제품의 신뢰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릴 건데, 크게 주제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와 같은 그 CA 엔지니어들은 신뢰성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왜 전자제품의 신뢰성이 지금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NCS의 어떤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의 전자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릴라이어비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뢰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가장 쉬운 정의는 어떤 대상이 특정 시점에서 살아있을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포멀한 디피전으로 옮겨가면 어떤 대상이 규정된 기간 동안 규정된 조건에서 고장 없이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전자제품의 신뢰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단은 그 신뢰성 분석을 어떤 레벨까지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부품 레벨인가, 아니면 시스템인가, 아니면 시스템 오브 시스템까지 갈 건가? 이거를 이제 레벨을 여러분들이 일단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오른쪽 그림에서 잠깐 보듯이 그 신뢰성에서 고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장률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근데 대부분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시불변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하는데,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엔지니어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성이 지금 이제 우주 항공에서 날고 있는데, 위성 자체에 있는 결함인가, 아니면 날아가면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 폭풍으로부터의 결함이 생겨서 고장이 날 건지, 이런 내부적인 건지 외부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신뢰성에 대한 기술은 194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량화가 시작됐고, 50년도에는 심지어 30% 정도의 부품만 실제 운영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10배나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60년대 들어서 전자제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고장률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초기 고장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돼서 이제 그 신뢰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베이지안 기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으로 신뢰성 분석이 시작을 되었습니다. 80년대 되면서 70년대의 그 경험적 고장 자료를 이용해서는 더 이상 이 한계가 있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뭐 오븐에 굽는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 시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가속 수명 시험이라든가 환경 시험 등의 모델들이 80년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90년대가 되면서 반도체하고 통신을 기반으로 한 전자기술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Physics of Failure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들으실 텐데 그 물리 기반의 그 실패, 물리 기반의 고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가 탄생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컴퓨팅 파워나 그다음에 지금 같은 CA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은 시험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이 신뢰성을 검토했다면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사전적 방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시간 진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고객들은 아직도 시스템 레벨의 제품에 대해서만 신뢰성을 고민을 합니다. 내 휴대폰이 몇 년을 쓸 수 있는가 등이죠. 하지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서버 시스템, 케이블, 각종 PCB 그리고 그 아랫단에 칩부터 뭐 솔더볼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부품 레벨에서의 신뢰성부터 차근차근 밟고가지 않으면 어디서 시스템에서 불량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오늘의 관점은 부품 레벨 또는 PCB 레벨에서의 신뢰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품 레벨을 보면 고유적인 어떤 이제 고장 진단 원인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인트리직 원인은 실제로 설계를 잘못했거나 재료를 설정을 잘못했거나 등등입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은 뭐 사람이 사용자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그 잘못 적용돼서 사용을 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전자제품에 국한돼서 조금 살펴보면 고유적인 그 PCB의 문제는 한 40 몇 가지 정도 고장률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5가지 정도를 지금 그 화면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뭐 킨덴덜 보이딩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제 구리와 주석의 다른 금속이 접했을 때에 두 금속의 그 전자와 이온의 확산 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그 보이드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 그로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캐소드라고 에노드 사이가 있는데 에노드에 있는 리튬 그 메탈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세퍼레이트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절연이 돼야 되는데 절연이 되지 않고 이게 도통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주 그 작은 부품 레벨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신뢰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가셔야 실제로 시스템이 됐을 때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엔시스는 어떤 솔루션들을 갖고 있느냐, 이 신뢰성에 대해서 부품 레벨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각종 전자장, 그다음에 구조 유동 같은 그런 필드 시뮬레이션 툴들을 쓰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오늘 발표할 셜록이라고 하는 그 페일리어 분석하는 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분석 도구가 되는데 고장 분석 도구인 메딘이나 스키드 같은 제품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시스템 레벨이 되면은 미션 펑셔널 피저빌리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에서부터 어떤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어떤 예지 보증을 실시간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됐고요. 다중 시스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마코프 프로세스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뢰성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즘 전자 이 신뢰성이 이슈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느냐? 이거는 결국에는 시장이 또는 기술이 일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CPS 중에 칩 레벨을 보면 다이 레벨에서 이제 그 칩들이 설계되고 3D IC가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챌린지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저전력과 그다음에 많은 도메인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멀티기가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니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니드에 맞추려면 엔지니어들은 여기에 이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열적인 건 어떻게 우리가 마진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고민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시스템 세마이컨덕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건데 그 중에 자동차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반도체의 수요는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연평균 약 7.7%의 성장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또는 뭐 드론이나 우주항공에 쓰이는 이 시스템 반도체들은 사람의 목숨이나 굉장히 큰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그 니드가 훨씬 더 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데 일조하고 있는 IoT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IoT 제품의 프로세스뿐 아니라 각종 센서와 통신 칩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신뢰성을 더 고려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IoT는 한마디로 어떤 이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고 그 센서들에 대해서 받은 데이터들이 네트워크에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연결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나 어떤 그 엣지 컴퓨팅 같은 데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 관계가 다 필요한데 이때 모두 다 칩, 패키지, 시스템이 다 소요가 되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부품의 신뢰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IoT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어느 곳에든지 다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oT 이 트렌드가 가능하게 되면서 뭐가 더 이슈가 되냐면 일단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이동성이 용이해야 되는 그러니까 와이어리스가 돼야 되고 빨라지고 저전력을 써야 되고 여기에 각종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이 모든 각각의 단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작아지는 거에 대해 따른 열적인 스트레스나 뭐 EMI 문제가 있을 것이고 통신의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 저전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진을 확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의 무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 NCS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IoT 시장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이제 그 목표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능은 일단 뭐 통신 속도가 4G보다 10배 이상 빨라야 되고 초저지연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파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아지는 대신에 여기에 맞는 규격은 다 맞춰야 되고 온도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와이드한 레인지를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라이프는 10년 이상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용은 낮춰야 되고 개발 기간은 빨라져야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제가 얘기하는 모든 신뢰성의 답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모바일하고 크게 전자제품을 보면 모바일하고 오토모티브하고 에어로스페이스, 컴퓨팅 쪽에서 전자제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모바일 쪽에서 바라보고는 파워 에피션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요. 오토모티브는 인터피어런스, 에어로스페이스는 릴라이어빌티, 컴퓨팅에서는 퍼포먼스가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원하는 그 신뢰도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자제품으로 좀 확 디테일이 들어가 보면 모바일에 관련돼서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레디에이션이나 서멀 버짓,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파워 효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자동차가 되면은 여기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동작을 할 건데 인테그레이션 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규약에 잘 맞추고 있는지, 코이그지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에어로스페이스가 되면은 뭐 신뢰도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 뭐 ESD나 그다음에 그 솔더볼의 릴라이어빌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컴퓨팅에 대해서는 속도와 그다음에 신뢰성, 그다음에 이 그 3D 인터커넥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새로 챌린지를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품 레벨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뢰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제작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면 모든 제품, 모든 응용 분야에 안테나와 PCB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안테나와 전자부품이 존재하고 있으면 항상 열하고 EMC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해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NCS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냐? NCS에 있는 전자 솔루션은 우리가 스케일로 본다면 나노 사이즈부터 킬로미터 사이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레인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 신뢰성을 해서 NCS 솔루션들을 잠깐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주제가 CPS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한 장으로 설명드린 건데 여러분이 IC 칩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특징들을 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파워에 대한 최적화를 해서 칩 패키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CPM이나 CTM을 써서 서멀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패키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또 파워 딜리버리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을 체크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시스템 들어가서는 이제 뭐 서멀 바이브레이션이든가 뭐 미케니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아니면 다시 그 전 단계로 이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CPS 솔루션입니다. 그 NCS 일렉트로닉스 릴라이어빌리티 솔루션을 보면 일단 응용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생겼는데 플렉서블 PCB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접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재질의 이제 변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방진이라든가 방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NCS 솔루션이 좋은 건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그 드랍 테스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칩에서 드랍으로 이제 패키지로 갈 때에 클린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토메이션 플로우 워크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전기전자 툴 외에도 뭐 LS 다이나라든가 셜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이브레이션, 서멀 사이클링, 드랍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NCS 솔루션에서 특징은 이캐드하고 엔캐드를 인테그레이션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쓰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NCS가 이제 그동안 가장 잘해왔던 게 이제 그 시장을 리딩해 왔는데 그 중에 이런 트레이스 매핑이라든가 모델링하는 기능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게 NCS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릴라이어빌리티, 그다음에 서멀, 그다음에 미케니컬, 멀티피직스 릴라이어빌리티가 다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릴라이어빌리티 피직스라고 하는 셜록 제품이 필요한데 이 중에 오늘 제가 주로 강조해 드릴 거는 일렉트로닉스 릴라이어빌리티랑 그다음에 셜록 제품입니다. 일렉트로닉스 릴라이어빌리티랑 셜록을 설명드릴 때 가운데 마크된 부분들은 다 포함이 돼서 설명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아실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전자신뢰성은 누가 도대체 이끌고 왔느냐? 결국엔 새로운 시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G라든가 그다음에 항공전자,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요즘 말하는 IoT 이 환경에서 우리들은 이제 이런 걸 만나는 거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붐 코스트는 굉장히 낮아져야 되고 타임 투 마켓은 빨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워런티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최소화의 비용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그 전자 신뢰성이 대두가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일단 뭐 SIPI에 대해서 무결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EMI 리스크도 줄여줘야 되고 그리고 안테나들이 모든 곳에 있다고 했는데 안테나 성능은 향상돼야 되고 근데 전체 시스템적인 기능도 우리가 최적적으로 동작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토탈적으로 멀티피직스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중에 중요한 게 이런 이슈입니다. EMC하고 서멀 이슈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더 마진을 줄여서 다른 쪽을 성능을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NCS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NCS 제품을 쓰셔서 이 부분에 이제 커버리지를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CPS 테크놀로지를 본다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칩 레벨, 그다음에 패키지 시스템 레벨에 전부 다 우리가 그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들이 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엔 뭐냐면 칩이든 그다음에 패키지든 시스템이든 우리는 파워를 고민을 해야 되고 PI, SI든 당연히 고민돼야 되고요. EMI 문제, 서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느 단계든 간에 다 고민을 해야 되고 걔네들이 인테그레이션 됐을 때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이제 예를 잠깐 본다면 그 PCB 패키지에서 본다면 DC IR에 대해서 서멀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 DC 전압을 인가해서 DC 커런트에 대한 원인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파워로스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오고 이로 인해서 그 일렉트론 마이그네이션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한 가지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는 EMI 문제를 본다면 서드 파티에 대한 PCB 레이아웃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툴들을 임포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구 설계하는 그 CAD 툴, MCAD 툴도 임포트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갖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정자장의 해석과 그다음에 플레이브 이퀘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e스포트 합니다. 이 등가 회로 모델로 e스포트 하시고, 이 회로를 서킷 시뮬레이션 툴에다 이제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서킷 시뮬레이션 하신 다음에 요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그 3D 형상에다 집어넣어서 레디에이션 필드까지 보시는 건데요. 결국에는 커플링 계수값들, 우리가 말하는 S 파라미터들 등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회로 시뮬레이션에서 컨덕티드 에미션을 분석하신 다음에 레디에이션 에미션까지 보시는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EMC 해석을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EMI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신 거죠. 뭐 아이 다이어그램 보다든지 파필드 레디에이션 보다든지, 그다음에 PCB에서 나오는 핫스팟은 어디 있는지, 쉴드 이펙트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안테나가 달렸을 때 안테나 성능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전자장은 어떻게 분포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생 성분에 의해서 레디에이션 이펙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레벨마다 검증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가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또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 ESD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많이 커피 좋아하시는데요. 커피 팟에 대해서 ESD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적으로 그 건을 쏴서,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ESD에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칩부터 그다음에 패키지까지의 ESD가 전파가 됐을 때에 어디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미리 여러분들이 그 사전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렉트리컬 릴라이어빌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빠른 시간 안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신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합한 그 목표를 맞출 수가 있으시고요. 각각의 칩부터 패키지, 시스템 레벨에까지 여러분들이 각 단계별로 그 신뢰성을 확보해 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는 릴라이어빌티 피직스 어나리시스를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디자인을 하시고 빌딩에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 갖고 에러가 나면 다시 고치고 하는 이런 과정을 1년에 이제 사이클을 돌고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이 전체 그 개발 코스트의 73% 정도를 차지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얘를 더 빨리 비용을 줄여서 이 패스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툴들을 쓰게 될 텐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엔시스 셜록이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엔시스 셜록은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Reliability Physics Analysis라고 하는 툴이고요. 얘는 PCB에 그 포커스가 되어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멀 사이클 퍼티그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솔더 리플로에 대해서 페일이 나는 것들 분석하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셔크 앤 바이브레이션에서 어떤 이펙트가 나고, 그 다음에 제조성이 좋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 셜록을 사용하게 되는데, 셜록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일단 FEA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프리 프로세싱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에 보시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데를 바로 보실 수 있는 강력한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신 게 하드웨어 디자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스펙을 정해서 이제 각종 이제 블락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재료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텐데, 그 중에 이 노란색 파트에 대한 것들이 셜록으로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라이어빌티는 PCB 디자이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서멀 엔지니어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도 고민하고 있고, 미케니컬 엔지니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릴라이어빌티 조건이 있을 건데, 이거를 셜록이라는 툴에서 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 수행을 하면서 얘네들이 다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잠깐 보시면, 일단 이캐드 툴에서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여기서 이제 그 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동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가 하중 조건을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페일 날 건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건지를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툴이 됩니다. 셜록이 이렇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3D 필드 시뮬레이션 툴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얘를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셜록이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특성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트, 패키지, 그다음에 각각에 드는 PCB나 뭐 솔더볼에 대한 재질 정보, 그다음에 레미네이트 정보, 그다음에 솔더볼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기준으로 굉장히 그 인증됐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기준으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이 라이프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셜록을 쓰면 어떤 게 좋으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 패스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쓰고 있는 이 패키지보다 다른 걸 썼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레미네이트를 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도 패스를 할 수 있는지 실패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재질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석세스와 페일리어를 바로 한눈에 보실 수 있다는 게 이 셜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셜록에서는 일단 제 마지막 타임에 아마 발표하실 분이 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실 건데 셜록에 있는 그 페일리어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환경시험과 같은 이런 그래프를 인가했을 때의 결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점 만점에 10점이냐 0점이냐를 갖고 페일리어 나는 부품과 그다음에 석세스 나는 그 부품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게 지금 10년 동안에 이 페일리어가 안 나는 그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얘가 4년 반밖에 못 쓰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셜록 제품입니다. 셜록이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솔더볼에 1225개의 솔더볼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7시간 반 만에 해석을 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NC 스툴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셜록의 장점은 셜록 자체로 그 여러분들의 그 신뢰도를 검증도 하지만 여러 가지 NCS 제품과 커플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케니칼이나 LS9나 또는 전자장 제품, 그 다음에 재료, 그리고 그러니까 페일리어 분석하는 도구,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 우리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도구, 그리고 최적화하는 옵티스랭, 이런 툴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맞게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 미케니컬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한다면 보통 레미네이션 퍼티그가 어떻게 되고 딜라미네이션 어떻게 되고 크랙은 어떻게 나고 솔더 조인트는 어떤 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보셨을 건데, 요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셜록을 기준으로 미케니컬과 LS 다이나를 다 앞에 쓰셔서 지금 요 그림처럼 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을 하나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휴대폰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 솔더볼들을 비멘쉘 기법을 갖고 한 번에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그 휴대폰에서 이 그 BGA 볼이 많은 PCB만 따로 띄어서 얘 바운더리 조건을 주고 전체를 낙하시켰을 때에 전체의 이 휴대폰의 신뢰도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또 이 각각의 솔더볼에 대한 그 신뢰도도 한꺼번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샥 앤 바이브레이션이 추가가 돼서요, 여러분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더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오토모티브의 서멀 쪽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셜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면은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을까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그 테스트 포인트를 놓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제조성에 적합한지 안 한지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셜록의 기능인데요. 이 셜록에서 나온 데이터를 EDB 익스포트를 해서 이렇게 추출해 줍니다. 그러면 얘를 NCS에 쓰고 있는 아이스펙이나 SIF 같은 전자장 툴로 갖고 들어오셔서 거기서 해석할 수 있는데, EDB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재질 정보나 그다음에 스택 레이어, 보드 아웃라인, 이런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아웃풋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셜록과 메딘이라고 하는 도구가 같이 커플링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셜록으로 먼저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 페일리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메딘으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셜록에서 이제 파트 라이브러리나 봄 리스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셜록 갖고 신뢰성 해석을 할 거고, 여기서 봄 리스트를 sysml로 바꿔주고 셜록의 파트 라이브러리도 sysml 파일로 갖고 가면 이 셜록의 파트 라이브러리는 FMEA라고 하는 이제 페일리어 모델링 분석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 북 리스트들은 FTL에서 폴트 톨러런스 그 이제 폴트 트리 어나리시스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분석 도구까지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자 신뢰성이 어느 때보다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전자장 시뮬레이션뿐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리라이어비티 피직스라고 하는 셜록 제품까지 연계하셔서 여러분들의 신뢰성을 CPS 솔루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모아소프트의 김창균 본부장님께서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을 위한 설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아소프트의 김창균입니다. 이번 세션은 CPS, 그 다음에 PCB EMC 솔루션 세미나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제 내용은 버추얼 디지털 트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솔루션의 어떤 결과물은 대부분 PCB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PCB의 안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소켓들도 있고요. 이 소켓의 안쪽에서는 이런 반도체들이 있게 됩니다. 이 반도체의 모양새는 주로 이렇게 생겨서 주로 칩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칩 패키지에 대한 스토리를 공부하신 분은 알만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이 책이 이제 발간된 게 2007년에 발간이 됐는데 이때 발간된 그 당시에 2020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쯤에 SOP가 가장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드하반 스와미나탄 교수의 책에서 이렇게 예측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SOC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SIP로 만들면서 좀 더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는 SIP로 발전했고요. 이걸 또 하나 더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SOP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SOC, 그 다음에 MCM, SIP, SOP는 각각 이런 모양새를 가졌는데요. 우선 SIP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P는 내부에다가 하나의 칩 패키지에 여러 가지 부품류나 그 다음에 기능할 수 있는 펑션을 추가를 해서 하나의 스택에다가 올려놓은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기능을 좀 추가하고 싶어서 여기 SIP를 끌어안고 다른 모양새를 더 추가한 이런 형태가 SOP, 시스템 온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SIP나 SOP가 나오는 시점에서 칩들이 좀 더 이렇게 덴시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열이 난다든지 EMI 문제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덴시티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SOP 시점에서도 역시 EMI하고 서바할 문제는 계속 현재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됐던 그 부분 중에서 칩 패키지 부분은 빼고 PCB 부분만 조금 더 집중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B하고 칩 패키지하고는 사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로드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뭐 CMOS 카메라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로드 부분이 이제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를 쓰는 것들이 일반적인 칩 패키지에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고 구성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칩 패키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빌딩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거에 비하면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글처럼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하면서 만들기도 편한 데다가 다시 또 만들고 나서도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 칩 패키지의 디자인 플로우는 이 색깔이 있는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상자를 벗어나게 되면은 대부분 회로를 그린다든지 이 회로를 그려진 내용을 가지고 PCB를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된 PCB를 다시 거버로 만든 다음에 공장에서 이걸 매뉴팩처링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한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파 인증을 거쳐서 완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레인지를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025년 앞으로 한 4, 5년 뒤에는 이렇게 UAM 같은 이런 종류, 또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산하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대역부터 해서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 대역까지의 레인지를 지금 거의 다 만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탈 것들에서 주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 대부분들은 내부에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반도체는 이 안에 있는 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차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성격을 보호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정적인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EMC 규격을 다 만족했을 때 비로소 이제 상용 제품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ESD, 여기에서 이제 잠깐 보게 되면 ESD 같은 경우에는 뭐 휴먼 바디 모델 같은 경우는 한 2kV에서 뭐 군수용품으로 사용되는 종류들은 뭐 8kV에서 많게는 16kV까지 ES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은 민수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뭐 앞으로 항공기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더 강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비행기라든지 글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중에서 날아다니다 보니까 주로 번개를 많이 맞게 되죠. 그래서 번개를 맞을 때 보면은 번개의 요 끝에 콕핏도 마찬가지겠지만 윙팁에서 걸리는 전류가 200kA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통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배경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완제품에서 문제가 없고 내부에 있는 성격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시티에다 넣고, 또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는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거주를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림자를 사실은 밟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이제 큰 요소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설계 최적화라든지 위험 분석이라든지, 특히 이제 위험 분석에는 단지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좀 잘못 오해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플랜을 위험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을 얼마나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 프로세서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과정이 이제 공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 유지보수하고 연동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애들이 주행을 하게 되면 보통 1시간에 한 4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5G라든지 IoT라든지 클라우드 장치라든지 이런 쪽에다 보내주려면 이거를 통신시킬 수 있는 초고속 PCB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고 있던 이런 PCB 장치보다 더 빠른 이제 반도체, 또 이 반도체를 받쳐줄 수 있는 초고속 PCB, 그 다음에 초고속 PCB하고 연동할 수 있는 초고속 고성능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PCI Express Gen 3, Gen 4, Gen 5 같은 것들이 출연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PAM4라든지 MPI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정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데이터의 처리가 필수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완벽하더라고 하더라도 이 전자파 적합성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상품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여기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 무결성 지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붙여본 것이지 디지털 트윈의 설계 무결성 지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얼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지만, 리얼 모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버추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버추얼 디지털 트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아주 작은 샘플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상자 안에 있는 요것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상자 안에 있는 이 모델은 현재 페일이 나서 문제가 됐던 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납땜이 되어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가 나가 있는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하고 이 주변에 있는 CPW 공간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SMA 공간이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웻 애칭이나 드라이 애칭 같은 이런 애칭을 하게 될 거고, PCB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정적인 이제 데비에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필름의 PCB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PCB는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들이 사실은 필름입니다. 요 필름을 전자 회로를 그려주는 CAD 시스템에서 다 그린 다음에 여기다 인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쇄를 한 다음에 요 필름이 있는 나머지 부분을 녹여내면 이렇게 이제 동판만 남게 됩니다. 이 동판만 남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커퍼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동판이 될 건데, 요 위에 있는 요 부분들은 이제 필름이 남아서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AD 디자인된 부분은 요 하늘색 부분이 될 거고, 실제로 공정에서 데비에이션이 발생한 요 부분들은 이런 모양새나 또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 PCB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들은 이제 부식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PCB가 만들어졌을 때 초도 제품에는 이 보라색으로 되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공정을 진행하면서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도 되는 이런 문제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이 공정 불량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만약 했다 그런다면 나중에 불량이 생겼을 때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CAD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화학적인 애칭을 하다 보니까 화학적인 도금이나 애칭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제 이 그림은 가운데 비아라든지 패드 부분이 지금 찢어졌거나 크랙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열이 났다든지 이러면 이제 수직으로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하고 이 금속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서로 팽창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는 진동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문제를 이제 일으킨 고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IP하고 SOF에 대한 웨어아웃을 설명드리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일반적인 아레니우스 방정식에서 그 전기가 흐르는 전기가 흐르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블랙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도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모에 대한 현상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공증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웨어아웃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CPW인데요. 코플라나 웨이브가드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이 주로 타겟하는 신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호선이나 굵기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굉장히 정밀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선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배선들은 주로 반사 또는 리턴 로스라든지 인서션 로스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뿐만 아니라 내가 굉장히 그 고속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이런 신호들에서 신호 특성상 고속으로 신호를 할 때 감쇄가 많이 일어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감쇄가 덜 일어나는 방향으로 설계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여기 빨간색이 타겟하는 이제 트레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하는 트레이스에서 주변에 있는 CPW의 간격을 약간 더 벌려놓은 상태이고 아주 많이 벌려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가장 그 설계 정점 또는 최적화되는 정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사 특성, 리턴 로스에 의한 특성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역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온 부분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레벨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작을 할 때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사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안테나가 가지고 있는 측정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공진점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리턴 로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서 S11이죠. S11이 나타나는 반면에 조금 전에 이제 불량이 발생한 케이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공진 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SI 웨이브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특징이 해석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저희가 데비에이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데비에이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로버스트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RDO와 같이 실제 이제 만들어져야 될 제품에 대한 버추얼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품을 SMA를 가지고 얘는 건 이제 부품이니까 조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조를 하겠죠. 그래서 요 세 단계가 같이 이제 설계에 기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강건성인데, 어떤 강건성이냐?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최적화와 불확정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강건성을 보유한 가상 제품의 개발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을 해서 사람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라든지 휴리스틱한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될수록 이 부분은 더 빨리 최적화되고 좀 더 로버스트한 제품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메타 모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주고자 하는 변수 형태를 각각의 모델을 여러 개를 자연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MOP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들을 선형화시켜서 가장 에러가 적게 나고 가장 평가하기 좋아서 최적화가 가능한 모델들을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평가가 끝나게 되면은 각 그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뭐 인풋에서는 얼마, 그 다음에 사이드 가이드 옵셋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 변수가 지정된 이 포인트에서 얼마 정도였을 때 가장 좋아라고 하는 최적화된 옵션을 사용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을 할 때, 저도 예전에 이제 디자인을 할 때는 SMA를 연결할 때 그냥 단지 얘는 부속품이니까 그냥 꽂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포커스를 뒀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SMA에 있는 그 신호가 들어가는 통축 케이블 부분하고 사이드에 있는 그라운드에 있는 가드 부분들이 각각 얼마나 옵셋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페일이 나느냐 패스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여기 디자인 고울은 현재 리턴 로스를 0에서 10개화까지를 정의를 해놨고요. 마이너스 17dB까지 들어오는 것까지를 일단은 고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현재 페일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페일이 나 있는 상태를 다시 아까 이제 했던 MOP 기법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돌리게 되니까 지금 그 원래 빨간색 1번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번처럼 리턴 로스가 마이너스 17dB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리턴 로스에 대한 어떤 걱정 없이 바로 제품을 제작하고 설계할 수 있게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제조 공차나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좀 더 한다면 좀 더 만족스럽겠죠. 그래서 이 SMA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과 마이크로 스트립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공차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한 번 더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요 패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현재 마이너스 17dB를 만족하고 있는 패스 부분이고요. 패스의 이 왼쪽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만족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안에서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율 또는 공차 데비에이션의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표준 분포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모델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제 값이 2.5%의 분량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KPS라든지 또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쏘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에서는 뭐 계속 그 스타링크 위성들을 쏘고 있죠. 그 위성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100개, 200개, 1000개씩 이렇게 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분량이 몇 개가 나느냐를 보신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 2.5개, 뭐 50개 중에 뭐 25개, 1.25개 이렇게 된다면 5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불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패키지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들은 전부 다 PCB에 인베이드 된 상태에서 제품화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보셨던 이제 세션에서 전체적인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하는 과정을 선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제품류에서는 뭐 SI 웨이브라든지 이런 제품류에서는 EMI 스캐너라고, 여기에서 이제 EMI 익스플로러에서 EMI가 이슈가 생기는 디자인을 전부 다 조정한다든지, 뭐 크로스톡이 생기거나 임피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든지, 닐필드나 파필드에 대한 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측정하는 모델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실제 측정을 갖지 않더라도 가상 측정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에도 이제 리턴 로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PCB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이 PCB 패턴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구리는 로그 값이 1.7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오hm/단미터 정도의 저항성을 갖습니다. 이네들은 주파수에 따라서 인덕티브한 영향성 또는 캐패시티브한 영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각가지 운동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통신을 할 때 이런 불량적인 요소, 공정에서 생기는 데비에이션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서 만약에 된다면 이거에 대한 변화 요소가 좀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IPC라는 단체에서 분량을 42개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뭐 1번쯤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물집처럼 이제 공간이 비어 있다든지, 뭐 접합이 잘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접합부 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랙이 생겼다든지 이런 식의 그 공간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태로 불량이 생겨서 만약에 출하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관리하고 알아서 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제조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줘야 실제로 내가 제품이 페일이 나지 않도록 더 제품의 이제 그 완제품이 나왔을 때 불량이 더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제 장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 부분과 PCB 공정 부분을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있는 그 파트 부분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신호 무결성과 전원 무결성, 그 다음에 EMI 이슈들을 여기서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AI 이슈를 이용해서 여기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데비에이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디자인에다가 녹여낸다면 사실은 좋은 완제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갖다가 엔지니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런 케이스에서는 평균 4.15회 정도의 설계 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게 했을 경우에 2.5회 정도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 뭐 PCB의 재료라든지 부품의 환경 시뮬레이션 요소, 앞에 이야기했던 뭐 셜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반영해서 만약에 설계가 진행된다면 훨씬 적게 라이프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5회로 되어 있으나 사실 3번에 한 번 정도 뭐 더 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거의 한 번에 끝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나중에 생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는 더 많이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주로 이제 과제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전원부라든지 제어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펑셔널리티가 있는 이 부분들이 각각 기능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1, 2, 3, 4, 5라고 하는 각각의 파트들이 동작을 하는 순간 모체판에서 각각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동작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EMI 이슈들이 페일이냐 패스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패스인지 페일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요 과제 종료 과정에서 이런 형식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버추얼 체인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모델하고 매저먼트 된 모델하고의 관계를 보시면 펀더멘탈한 주파수들은 대부분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녹색 선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매저먼트 되어 있는 또는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페일이 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터를 입혔다. 그러면 노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녹색을 넘어가기 때문에 녹색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상용품으로 가기 위해서 클래스 B를 썼다. 그러면은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파란색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패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을 잠깐 뒤로 돌려보면 패스냐 페일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제 과제를 진행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패스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추얼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이냐, 여기에 어떤 모양새로 또는 시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밀 스탠다드 461F로 시험을 할 것이고, DO160G로 시험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거기에 관련된 부품, 재료, 이런 특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요걸 분석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이 부분에서 대부분 정리를 마쳐야 전반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라이프 사이클에서 수명 주기를 계산해서 먼저 수명이 이제 빨리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발견해내서 다시 최적화해 가지고 리스크를 보완한 다음에 설계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잘 돌아가는지 공정 프로세스를 한번 돌려보고 그게 정상적이다 그러면 최적화된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품화 시키게 된다면 완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 리얼 모델하고 버추얼 모델이 있다면 이제는 이 가상화 시켜 놓은 이런 그 버추얼 챔버를 이용해서 실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좀 키워드로 작용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몇 가지 제품류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류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NCS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아소프트의 최정구 책임님께서 엔시스 멀티피직스 기법을 활용한 SSD 신뢰도 평가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구입니다. 오늘은 엔시스 멀티피직스 기법을 활용한 PCB 어셈블리 신뢰도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모아소프트의 최정구입니다. 네, 이 장표에서는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주요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PCB 신뢰도 고장 메커니즘, 그리고 고장 모드, 그러니까 주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PCB 설계에 있어서 최적화 부분, 그러니까 즉 요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전자제품 신뢰도에 있어서 엔시스 멀티피직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최신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PCB 설계 최적화를 위해 반드시 어떤 수행해야 하는 몇 가지 해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요약에서는 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최신의 엔시스 다물리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P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PCB 신뢰도 메커니즘, 그리고 고장 모드, 그리고 기구 부분에 있어서 PCB 설계 최적화 부분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 보면은 전자제품이 어떤 요소에서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그 미 공군에서 조사를 한 통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온도 부분에서는 55%, 그리고 진동 20%, 그리고 습도 18%, 그리고 아덜에 7%가 되어 있는데, 아덜 같은 경우는 먼지나 이런 요소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 모드가 이제 고장 메커니즘이 반복되는 열 사이클, 그리고 진동으로 인한 피로, 기계적인 충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와 진동을 진동에 대한 어떤 고장 요소들을 제거를 해준다면 70% 이상의 전자제품에 있어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는 온도하고 진동에 대한 어떤 고장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PCB에 있어서 어떤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어떤 이제 공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해석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단에서는 이제 어떤 열 방출 설계를 통해서 힙파이프를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설계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레벨에서는 어떤 파워 패키지에 대한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을 정해서 어떤 이런 패키지를 타거나 이런 고장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와이어 본딩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들이 밀도가 아주 낮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TSV 기법을 통해서 다이를 적층하는 그런 기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발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에 대한 용량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부품 자체에서 페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B의 경우 트레이스에 대한 어떤 설계안이 잘못되어서 트레이스가 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최적의 이제 PCB 설계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는 그림으로 이제 PCB 레벨에서 어떤 고장 모드가 발생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다이 크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크랙 같은 경우는 이제 몰딩 공정, 그 다음에 썸머 사이클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더 크랙 같은 경우 썸머 사이클과 바이브레이션, 진동에 의해서 솔더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하 크랙 같은 경우 PTH라고 하죠. 비하 크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썸머 사이클이나 그 다음에 솔더 리플로우 공정, 이런 공정 때 이제 비하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페이지 같은 경우, 워페이지는 이제 보드 뒤틀림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썸머 사이클이나 솔더 리플로우 공정 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는 ECAD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여기 최적화까지 하는지 이거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ECAD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분들께서 완벽한 디자인을 이제 만드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기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구적인 부분인 열, 그리고 진동, 그리고 기구적인 충격,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주기 피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저주기 피로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솔더 퍼티그, 그리고 PTH 퍼티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온도 변화에 의해서 워페이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에 있어서는, 진동은 이제 고주기 피로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솔더 피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케이스와 어떤 PCB 보드 간의 이제 어떤 진동수가 같아지면서 어떤 공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동에 있어서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옥타브 룰이라고 있습니다. 옥타브 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케이스하고 이 보드 간의 진동수 차이가 한 옥타브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론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구적인 충격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구적인 충격 부분도 저주기 피로에 속합니다. 저주기 피로에 속하는데 고장 모드는 이제 크랙, 컴포넌트의 크랙, 그 다음에 솔더볼 크랙, 그 다음에 이런 인터메탈릭 프랙처, 그 다음에 패드 크레이터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샥 펄스 프리퀀시의 3배를 갖추면 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론은 아니고요, 어떤 경험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충격에 대한 프로파일을 50Hz를 적용을 하고 있고, 납품 티어 1들이나 이런 납품업체들에게 보드에 내추럴 프리퀀시가 150Hz가 이상 나오도록 설계 요구 조건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장표에서는 ECAD 디자인을 최적화 디자인하기 위해서 엔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아래 써놨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셜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약간의 부수적인 설명만 할 건데요. 셜록으로는 서머 사이클, 바이브레이션 프로파일, 샥 프로파일, 이 3가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신뢰도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시스 워크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워낙 유명한 툴이라 미케니컬에서 이제 FEA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이나믹, 그러니까 이제 정적인 다이나믹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유치 해석과 이제 진동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피로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PCB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PCB를 크로스 섹션한 부분인데요. PCB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PCB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컴포넌트들을 이제 지탱해주는 역할. 두 번째는 이제 각 컴포넌트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 역할,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고요. 카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체로서 전기적인 역할,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보강제로 유리섬유 글래스 파이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는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숫자들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숫자는 이제 글래스 파이버에 대한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Y축 이쪽 부분은 이제 글래스 파이버가 들어간 그런 FR4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강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쪽 우측의 Y축은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 팽창 계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신뢰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강성이 높고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수록 이제 좋은 PCB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장표에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셜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전자제품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 엔시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멀티피직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장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엔시스에서 만든 걸 그대로 들고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엔시스 셜록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신뢰도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위로 미케니컬, LS 다이나 이쪽으로 이제 어떤 모델링을 보내줍니다. 정확한 모델링을 내보내서 이제 구조 해석이나 추가적인 구조 해석, 그 다음에 충격 해석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제 아이스팩이나 SI 웨이브 이쪽으로 가서 어떤 전기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열적 특성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PCB나 패키지, 수동소자 이런 것들에 대한 재질을 고려할 수 있는 그란타 MI, 그리고 메디니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별 신뢰도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스랭 같은 경우는 어떤 컴포넌트나 PCB에 어떤 변수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어떤 엔시스에서 최신 어떤 멀티피직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PCB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진동 부분, 열적인 부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부분은 이제 고유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고유치는 이제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이나 랜덤 바이브 이런 쪽에 어떤 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척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PCB 디자인이 커질수록 어떤 응답 모드가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PCB 디멘전은 사이즈는 작을수록 좋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CB 강성이 클수록 이제 응답 모드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성이 커질수록 좋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의 무게가 되겠는데요. 컴포넌트의 무게가 큰 어떤 소자가 이제 그 PCB의 어떤 고유치를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운팅 컨디션이 있습니다. 고정 조건이 많을수록 당연히 이제 이런 1모드, 그러니까 고유치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유치를 개선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이제 이 네 가지 조건에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공정 조건에 맞는 그리고 저렴한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IPC나 밀스펙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바이브레이션은 이제 500Hz 언더로 적용이 되고요. 2000Hz가 넘는 헤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우주 왕복선 같은 이런 발사체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에는 이제 2000Hz 정도가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마운트 홀이나 크기가 큰 파트들, 이런 사이에 이제 스트레인이 높게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하실 때 이제 유의를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변형에 민감한 어떤 컴포넌트들을 이제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예. 피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충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전적 의미는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공정이 끝나고 나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품이 완성되고 떨어졌을 때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조립 공정이 완성되고 나서 그 ICT, 인서킷 테스트라고 있는데, 이 조립 제품이 어떤 정기적인 연결도가 잘 됐는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떤 밴딩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어떤 충격 요소가 작용을 해서 이 PCB에 신뢰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패키지 위에 히싱크가 따로 붙어야 되는 그런 경우, 이 체결력 같은 경우도 충격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멀 미케니컬 스트레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PTH도 물론 당연히 있는데, 이제 주된 관심사가 이제 솔더 퍼티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더 퍼티그에 대해서 일단 이 장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BGA나 이런 경우는 이제 솔더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FEA나 고장물리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해석을 진행을 하는데, FEA 기법은 모델링을 하고 어떤 모델링에 대한 이상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메쉬를 짜고, 이 메쉬 각 노드별로 방정식을 풀어서 그 어떤 변형률 에너지를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계산을 해서 수명을 계산을 해냅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FEA는. 그런데 이제 고장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어떤 이제 변형률 변화가 이런 공식으로 구해지는데, 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값들이 재질의 물성, 그리고 지오메트리 값, 변수로 들어가는 건 이제 온도 변화, 이 값으로 이제 어떤 변형률 변화를 계산을 해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률 에너지 변화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 값으로 이제 수명을 계산한 다음에 이 수명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도 그래프까지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막강한 어떤 비교 데이터와 참조 데이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약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SI 웨이브 아이스팩 셜록을 가지고 어떤 이제 다물리 기법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장표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SI 웨이브에서 이제 IR 드롭 해석을 하면
파워맵이 나옵니다. 이 파워맵을 가지고 아이스팩에서 이제 열해석을 하면 서멀맵이 나옵니다. 이 SI 웨이브와 아이스팩을 가지고 어떤 정기적인 부분하고 열적인 부분에 최적화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셜록에서 이제 기구적인 부분, 그러니까 온도, 진동, 충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면 이제 완벽한 어떤 PCB 어셈블리 디자인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장표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미케니컬과 LS 다이나까지 넣어가지고 어떤 이제 습도나 낙하해석 이런 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감건성이 확보된 그런 다물리를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2021 NCS 칩 앤 패키징 신뢰성 온라인 세미나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참석 및 설문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쿠폰 1매를 100% 전달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